자, 여러분 오늘 배울 단어는요. 바로 4-3단원. 여기 보면 무신정권과 농민 그리고 천민의 봉기라는 단어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요. 지금 고려가 건국되면서 고려의 전기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오늘 배울 단원에서는요. 이러한 문벌귀족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다음 지배층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단원에서는 문벌귀족 사회가 왜 동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신정변,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벌귀족의 개념 먼저 한번 잡고 갈 텐데요. 이 문벌귀족들이 누구였냐? 당연히 이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요. 신라 말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고려를 건국했던 인물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일단 고려는 바로 호족들이 세운 나라였죠. 호족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같이 힘을 합친 세력 바로 육두품이었습니다. 특히 육두품은 어떤 사람이 많았냐?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 이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이런 학문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호족을 중심으로 여기에 플러스로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문벌귀족 세력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문벌귀족들은요. 성종이라는 왕 이후 이런 정치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계층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고려의 지배층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고려의 지배층은 어떻게 변화했냐? 자, 우리 여기까지 배웠어요. 전기에는 문벌귀족들이 고려의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무신정권을 거치고 나면 무신 세력으로 변모했다가요. 후에 원간석기의 권문세족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이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올리면서 이들이 바로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오늘은 이 지배층의 변화 중에 바로 이 변화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배층의 변화의 흐름은 그냥 한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문벌귀족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벌귀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 이름도 지금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예요. 왜 동요를 하게 됐냐? 대표적인 사건 2개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과요. 두 번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2개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2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문벌귀족 사회는 완전히 동요하고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들이 각각 어떠한 일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겸의 난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반란을 일으켰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이자겸은 누구냐? 일단 대표적인 문벌귀족입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의 이호의 아들로 여동생은 순종의 비였대요. 자, 2번째 문장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다갔고 딸은 예종이라는 왕의 비, 즉 왕비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이후로 벼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종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인종이 왕이 오르자 또다시 셋째 딸, 넷째 딸을 왕비로 결혼시켰다고 하네요. 자, 이 오른쪽 그림이 그 결혼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죠.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모두 다 고려의 왕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과 지위가 아주 높아졌겠죠. 자, 이러한 이자겸의 권세가 높아지자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는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몰아냈대요. 자, 그리고 자기 친척을 주요 관직에 배치하고 관직을 사고 팔고 뇌물도 받고 그리고 너무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의 집안은 항상 수만근의 고기가 썩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료만 여러분이 읽어봐도요. 이자겸이 당시에 얼마나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당시에 그 권력을 토대로 지금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자겸은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문벌 귀족 중에서도 정말 권력이 가장 강력했던 인물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요. 북방민족과의 관계에서 여진과의 관계 배웠을 때 여진이 군신관계 고려에게 요구하죠. 그때 가장 강하게 그냥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 바로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자겸은 일단 이러한 인물인데요. 이런 이자겸이 어떻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배경은요. 문벌 귀족의 폐쇄적 혼인관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문벌 귀족이 뭐라고 배웠어요. 일단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벌 귀족들끼리 혹은 왕실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 문벌 귀족들은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게 몇 대씩 이어지다 보면요. 그 중에 특정 가문이 힘이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자겸이 바로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인 경원 이씨 세력이었는데요. 이 경원 이씨와 같은 특정 가문들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이 이렇게 기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왕위에까지 뭔가 권력을 뻗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의 권력 확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제거를 시도하죠. 자, 이때 이자겸은 이제 나의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의 부하 중에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자겸이 정치적 권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척준경은 군사적인 권력을 크게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결국에 배신하게 되면서 이 난이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겸의 난은 진압당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이자겸의 반란은 일단 왕위를 넘본 사건이죠. 이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도 불에 타고 많은 피해와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왕의 권위도 지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이 금의 4대 군신관계 요구 수용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위가 떨어지고 백성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이자겸의 난은 문벌, 귀족, 사회에 동요를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자겸의 난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사건이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똑같이 인종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왕이에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경은요, 아까 이자겸의 난의 결과와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됐어요. 민심 동요했어요. 금과 아까 말했듯이 4대 군신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인종은 지금 왕권이 떨어져 있잖아요. 왕권이 약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개혁, 쇄신을 해보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서경파라고 해서 서경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승려였던 묘청이라는 인물과 문신이었던 정지상이라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경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고려는 북진정책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기 때문에 지금 서경을 거의 수도와 같은 급으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수도는 개경이어서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지만 이 당시에 서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세력이 되게 강력하게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묘청과
정지상이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종의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서경파, 이 묘청과 정지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묘청이에요. 승려.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들어서 도읍을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거 예전에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이제 개경은 땅의 기운이 쇠했습니다. 다음 명당 자리는 어디냐면 서경이에요. 그러니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정치가 더욱 발전하고 고려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세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묘청은 딱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일단 서경으로 옮기세요 외에도 두 가지 주장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일단 칭제 권원을 하세요. 그리고 금을 정벌하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칭제 권원이 말이 어려울 텐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정하는 것을 바로 칭제 권원이라고 합니다. 자, 연호는요,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부터 배웠지만 황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 칭제 권원은 뭐예요? 고려를 황제국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군신관계 맺었던 금 너무 건방지다 정벌하자 강경하게 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묘청의 주장은요, 금의 사대관계, 군신관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이 개경파의 보수적인 성격과 달리 훨씬 더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비교를 하겠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개경파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 이 묘청을 포함한 서경파는 훨씬 더 자주적인 성격을 띠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묘청은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칭제 권원하자. 금정벌하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가 열심히 우리 서경으로 도읍을 이소하자, 천도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개경의 문벌귀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개경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바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삼국사기라는 책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사기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자, 이 김부식은요, 대표적인 개경, 지금 수도에서의 지배층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경 문벌귀족들이 당연히 서경천도를 반대를 했죠. 자, 이 과정에서요, 결국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예 서경을 수도로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그래서 국호,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 아까 칭제권원 하자고 한 거에 맞게 연호도 정합니다. 연호는 1000개라고 정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김부식, 개경 문벌귀족 파죠. 이 사람들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서 묘청은 결국에 진압당하게 되면서 이 난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바로 묘청의 난이 일어난 경로를 그린 건데요. 결국에 관군이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결과도 당연히 똑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자겸의 난도 그렇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그렇고 결국에는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결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 두 가지 난을 겪으면서 고려사회는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래서 고려사회의 모순이 심하게 되게 된다. 결국에 이 두 사건이 문벌귀족 사회 동요를 대표적으로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높이 평가한 역사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신채호라는 여러분들 다 아는 인물입니다. 자, 이 신채호는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1000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1대의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어떻게,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건, 즉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난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그다음에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고 독립항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묘청은 난가와 불교, 국풍파, 독립당, 진취라는 단어로 평가를 하고 있고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유교, 한학파, 사대당, 보수사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면요. 자,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이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에 근데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했을 것이라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신채호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채호는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만약 성공했더라면 뒤에 나오는 조선사회부터 근대사까지 그 시대의 역사가 훨씬 더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하면 정말 이 사료가 많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꼭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지금 이러한 신채호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 아까 배웠던 서경파와 개경파의 인물의 성격을 나눠서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린트에도 있으니까 꼭 채워 넣으세요. 자, 일단 서경파는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방금 배웠던 묘청과 문신이었던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서경의 세력을 펼쳤던 인물이죠. 개경파의 대표는 바로 김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냐 살펴보면 일단 개경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수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려 정기의 지배층, 즉 문벌 귀족 출신들이 대부분의 개경파입니다. 서경 세력 같은 경우에는요, 개경 말고 저기 지방에서 이제 새로 떠오르고 있던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신채호가 말한 것 중에 난가와 불교 대 유교의 싸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경파 같은 경우는요, 문벌 귀족인 만큼 유교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성종 때부터 국가 통치의 이념은 지배층들이 유교로 삼고 있죠. 그래서 유교를 대체적으로 중시를 하고요. 이 묘청이나 정지상과 같은 서경파는 지금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한 근거 뭐였어요?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리고 묘청이 승려했던 만큼 이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이나 불교와 같은 사상을 중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도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바로 대외정책에서 서경파와 개경파가 어떤 차이를 보였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대외정책은 금을 예시로 들면 딱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금이 군신관계를 요구해 왔어요. 이 보수적인 개경,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돼요. 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니냐? 보통은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지금 이 지배층들은 현실에 매우 만족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 상태가 제일 좋아.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들을 펼칠 때 사대주의, 즉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금의 군신관계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반면 지금 서경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묘청과 같은 경우에도 칭제 권한과 함께 뭘 주장했어요? 금의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자주적인 성격을 띱니다. 자, 그래서요. 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왜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냐? 맞서 싸우자! 라고 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대외 정책의 차이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석영파, 개경파 이렇게 표로 나누어서도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꼭 이들의 성격 한번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냐? 지금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동요한 사회 속에서 무신이라는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벌귀족 사회 동요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배웠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내용 많지 않으니까 꼭 복습하면서 기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똑같이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종 때 일단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두 가지 모두 일어납니다. 이 인종 때 누군가는 왕이 될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왕이 될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자겸의 난 내용이죠. 따라서 이자겸 골라주면 되고요. 두 번째, 묘청 등 서경 세력은 금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였다. 바로 정벌을 주장하였죠. 그래서 금의 4대 요구 수용 같은 경우는 김부식과 같은 개경 문벌 귀족들이 수용한 내용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